작년 수능 지문들 독서지 문제 정리해보거든. 보면은 여기 지금 차례 봐봐. 차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작년 수능 지문이야. 그러면은 독서 이론, 그 다음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렇게 4개 지문 들어가서 작년 수능에. 그리고 밑에 5번, 6번, 7번은 뭐냐면 연계야.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작년 수능 특강에 요 세 지문이 실려 있었고 그거에 대한 연계로서 수능이 그렇게 실린 거야. 이해돼? 봐봐. 제목만 봐도 일단은 뭐야?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했는데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이렇게 연계됐지. 근데 이거는 많이 연계된 건 아니고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이랑 성가방송 보도의 종류와 특징 이거는 거의 그대로 연계됐고 데이터 결측지와 이상시 처리 방법, 이상시와 결측지 처리 이것도 거의 그대로 연계됐지.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이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을 보면은 아 이래서 수능 특강에 다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연계율이 더 높았어. 아직 수능은 안 났지만 6월, 9월 연계율이 더 높아. 니네 때는 연계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때? 연계가 되게 체감이 많이 될 거야. 수능 특강 지문을 싹 다 외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건 다시 안 나올 거야. 니네가 하는 이 지문은 다시 안 나오는데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면은 아 수능 특강 연계가 이렇게 수능에 연계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 파악하면 돼. 내용은 어차피 그대로 안 나와. 중앙부는 어차피 내신이니까 이거 알아야 돼 내용도. 그래가지고 독서는 쉬워. 요거는 읽어봐. 초인지의 역할 이건 읽어보면 되고 두 번째 질문부터 가자.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 해결해. 노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 노자는 이제 어느 시대 사람이야? 춘추 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자가 활약하던 시대지. 공자가 노자를 존경했어. 노자는 이제 주나라의 도서관장 같은 느낌이야. 국립도서관장 이런 역할을 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주나라가 점점 폐하되고서는 이제 함곡관이라고 있어. 그 저기 주나라의 그 함곡관 밖으로 이제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거기 직접 병사한테 책을 한 권 주고 이제 그게 노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도교의 이제 노장 사상 그래가지고 도교의 기본적인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 노장은 사실 공자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 그리고 이 노자가 또 이제 한비자한테도 영향을 줬어.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자가 유학이랑 그 다음에 한비자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유학자들한테 영향을 준 거와 한비자한테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 한비자는 일법까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요 질문이지. 그래 내용을 보자. 자 봐봐.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자 동시에 그 사상가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지.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한 시기 뭐야?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는 주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지. 그리고 주나라 멸망하고 나서가 이제 전국시대고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하자는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를 뒷받침하였고 즉 법가 사상은 노자의 도가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대. 한비자라는 책에 있는 해로라는 장과 유로라는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가 되고 이제 도교라고 그러지. 그 노자의 그 가르침. 그래서 도가 중요한데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한비자의 이해와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한비자와 노자는 어때? 기본적으로 도가 세상의 근본이라는 건 똑같이 생각을 해.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 근데 사실은 노자의 도는 어떤 도야? 무위 자연이지. 자연 그대로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한비자는 근데 어때? 그 도가 자연 그대로의 것이면 안 되고 통치해야 되고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한비자는 노자에서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거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지. 그 성질. 그거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도가 가는데 도에 대한 인식이 노자는 기본적으로 어때? 이거는 영원 불변하다라는 거지. 근데 한비자는 어때? 영원 가변하지. 가변은 뭐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영원하기만 하지만 변화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모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태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 즉, 한비자가 추구하는 도는 어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도가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지. 도가 일정한 곳에 있지 않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비자는 이 가변해야지만 뭐야? 모든 사물과 존재의 근거가 되려면은 하나의 고정된 어떤 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변화하는 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관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법의 집행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상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통치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법을 입법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자, 도라는 거를 노자는 세상에 나오는 큰 하나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이치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비자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각각의 개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법칙들의 모임이 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 판례들과 여러 이제 법 조항들의 전체적으로 아울릴 수 있는 큰 어떤 틀, 헌법 같은 개념이겠지. 헌법 같은 개념이 뭐야? 사실은 상위법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우른다기보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나머 이렇게 다 갖춰진 거지. 그 상위법과 같은 헌법, 그러니까 뭐 헌법에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인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뭐야? 오늘날로 치면 한비자에게는 도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게 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노자의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즉 어때? 우리는 헌법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나머지 법들, 하위법들이 잘못되면 그거를 판결하잖아. 이건 헌법상 맞지 않아. 그러면 없애버려. 불륜 같은 거 어때? 헌법상 이게 법으로 통제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럼 어때? 불륜 처벌할 수 없게끔 법을 바꿔버리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도라는 게 시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헌법의 상위 개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의 포괄, 그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헌법에서 중요하고 도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 인권이 어긋나는 어떤 나머지 하위법들은 어때? 다 통제되거나 다 없어져야 되는, 수정되어야 되는 것 같아. 그걸 다 시비 판단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포괄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한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거죠. 즉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을 하지 우리는 나머지 하위법들을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입법은 어때? 그건 수정되거나 없어져야 될 법인 거야.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사회를 혼란의 원인으로 기막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어쨌거나 이제 그거를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서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때? 욕망을 필연적인 것으로 하고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노자는 어때? 이 욕망 많은 것들, 욕망을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거라면은 한비자는 어때? 그래, 욕망은 있을 수 있지. 대신에 욕망을 부르면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한비자와 노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유학자들이 노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은 노자는 공자의 스승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육아에서 이거를 이단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거 있지. 기독교에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해? 이단이라고는 안 해. 다만 우리가 거기서 나온 모토지만 잘못된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반대로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뭐라 그래? 원래 이단이라고 부르지. 잘못된 놈들 이렇게. 자 봐봐. 유대교를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기독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해? 아니야.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는 그걸 확장을 한 거지 좀 더. 근데 유대교들은 나머지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얘네들을 전부 그래? 이단자라고 부르지.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유교는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단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근데 이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라는 견해가 있지. 자, 보자.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해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의 주석을 전개하였다. 즉 무슨 뜻이야? 노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유교의 근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누가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한석은 노자에다 주석을 던 책을 만들었는데,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인 근원인 기라고 판단했지. 우리 유교 성리학 주자학에서는 뭐라고 해? 이와 기가 있고, 기는 사물적인 거지. 세상에 어떤 드러나는 사물적인 존재고, 그거의 근본적인 정신이나 원리가 뭐야? 뭐가 돼? 기가 되는 거지. 이기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황이나 이기가 맨날 해서. 자, 근데 도가 이꼴 기라고 본 거지. 그래서 사상의 이치라고 파악하고 현상세계에서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뭐야? 기에 의해서 나머지 이가 뭐야? 형성이 된 거지. 잠깐만 뭐야? 뭔가 잘못했다. 그 기가 아니네. 이기로는 이가 뭐야? 이가 이치고 기가 사물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운, 세상의 기운인 기는 이에 해당하겠다. 이게 이꼴 도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이 기는 뭐야? 사물을 나타내는 기니. 이거랑 이 기랑 이 기는 달라. 헷갈렸어. 주리론의 미에 가깝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는 기운이니까. 이해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자, 기라고 생각하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된다라고 보았다. 즉 주리론의 이기론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에 의해 기가 형성된다라고 본 거지. 기는 사물이니까.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는데,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자, 왕한석은 기본적으로 개혁 사상가잖아. 사회를 바꾸려고 하겠지. 인간의 힘으로 뭔가 사회를 바꾸려고 해. 노자는 기본적으로 어때? 우위자야.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아라인데, 왕한석은 노자의 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어때?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즉 군자가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래서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한석은 노자의 유학 실천적인 측면과 결과에 의했다. 자, 우리 왕한석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실천이.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때? 노자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는 게 좋다라는 것보다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난주에 순자의 성악설에서 보면 순자도 실천을 중요시했잖아. 지난주가 지난주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순자의 어떤 성악설이랑 좀 비슷한 유형이지. 실천이 중요하고 이게 본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송 이후에 원나라에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이라는 사람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그래가지고 도교는 주술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약간 미신같이 생각한 거지. 유학자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걸 경계했고,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진경주를 요구했다. 자, 봐봐. 왕안성은 기본적으로 어때? 도교가 유교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때 자기 거화 했지. 근데 이제 오징은 어때? 오징은 천지의 도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교가 유교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또 저술을 한 거야. 그는 도와 유학의 이념을 관련지중 구절 등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계로 재편했다. 자, 일단 왕안성은 어떻게 했던 거야? 도교와 유교를 놔두고 도교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다가 일부를 가져다 쓰되 이거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징은 어때? 도교와 유교를 놓고 이건 같은 건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수정할게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래서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만물이 생성된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도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이치를 통해 가지고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거, 이거는 똑같지. 앞에 왕안성의 개념과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노자는 기본적으로 어때? 인이 예지라는 것도 전부 다 뭐야? 사람이 만든 예절 법칙 같은 것들이지.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좋은 건데 어떤 자연스러운 무의자연이 쇠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억지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뭐야? 인이예지라고 생각한 거야, 노자는. 근데 그렇지 않게 생각한 거지. 자, 여기 보면은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게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인이예지라고 생각한 거지. 노자는 인이예지는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어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징은 어때? 아니야, 도가 오히려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게 인이예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가 도가 현실화한 결과라고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까 가는 어때? 한비자 내용만 나왔다면 나는 세 사람의 의견이 나오는 거지. 뭐 왕안성, 그 다음에 오징, 그리고 설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 거야.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모이는, 사조라는 건 뭐야? 사상의 흐름이라는 거지. 조류할 때는 조야. 그래가지고 사상의 흐름이 무르익는 가운데, 즉 여러 정신 사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상의 흐름이 있는 가운데 유학자인 천혜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학문적 소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믿는 어떤 믿음이지, 신념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그러니까 노자에 대해서 자기가 주석을 한 거지.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고,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지고했다, 이단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자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노자는 공자님의 스승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근데 니네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노자를 이단이네 뭐네 뭐 바꾸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다양한 정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이라는 건 하늘이 명령한 운명적인 것들이지. 그걸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자,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은 건 뭐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의 명령, 하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지.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비판을 하였다. 자, 아까는 어때? 오징은 인이예지 같은 거는 원래 노자에서는 어때? 노자에서는 이건 불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원래는 뭐다? 인이예지는 도가 발현된 것이다 라고 오징이 얘기했다면 설에는 어떻게? 설에는 이 인이예지라는 거는 어때? 거기서 비판한 건 맞는데, 노자에는 인이예지를 비판하는 내용은 맞긴 한데, 오징은 어때?
이거 잘못했어 수정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노자가 또 비판한 건 맞는데 사실은 이니에지를 비판한 이유는 그걸 정말 직접적으로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판한 거야. 인간의 본성에 가깝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성선설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설해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성선이고 근데 이니에지는 약간 도자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니에지를 지키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어때? 본성으로 가면서 자연히 이니에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이니에지는 추구하면 안 되고 그냥 본성에 가깝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되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그래서 이따가 풀어보고 다음 11페이지. 자, 경마식 보도. 경마는 뭐야? 말이 경주하는 거를 이제 중계하는 그런 식의 보도라는 거지.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우리 보면은 저런 거 있잖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그 개표하면서 막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개표하기 전에 선거 전에 이제 지지율 밖에서 그래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약간 게임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거지. 마치 야구 경기 보도하고 막 이러듯이.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방송사로서도 시청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경마식 보도의 장점은 뭐야? 선거의 정치, 선거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하게끔 독려하는 장점이 그런 거 보면 이거 뽑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중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그 뭔가 인기 투표 같은 느낌이 돼버리게 만든다는 거지. 실제 어떤 정치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 선거 공약 같은 것보다도 그래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지. 경마식 보도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돋울 수 있지만 더 부추길 수 있지만 반대로 어때? 그 오락성에 치중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즉 뭐야? 경마를 그러니까 선거를 흥미 위주로 보게 하려는 그걸 줄이려는 조치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있지. 당선 인물을 예상치 않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일단 가능해. 당선 인물을 예상치 않은 여론조사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건 가능해. 하지만 그 결과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된다.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 6일 전부터 해서 투표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언급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조사는 가능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 날부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노무현이 당선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 이회창이랑 노무현이 있었지. 근데 이제 이회창이 막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회창이 이제 자기가 당선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딘가를 찾아갔어. 뭐였더라? 뭔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당선된 것처럼 했는데 그걸 보고서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안 입고 와서 갑자기 투표율이 막판에 그 당일날 확 치고 올라가면서 노무현이 됐지. 사실 그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 방송이었던 거잖아. 그걸 방송으로 내보냈어. 이해창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 사실. 노무현만 해. 이해창이 되게 엘리트야. 서울대 수석, 검사, 판사 계속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계속 엘리트로 가려던 사람이야. 근데 공무원한테 깨졌지. 아들 병역비리 좀 사건이 있었고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 이회창. 또 그런 얘기 있지. 이회창 이후로 우리나라 보수 엘리트들은 안 나온다고. 정치에서 한번 작살이 나는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안 한다라는 거야. 이게 합헌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이 알 권리도 있지만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아까 말했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만든 하위법으로는 유권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이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우세하다라고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지.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또한 표본의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에 대해서 오차 확률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경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방하지만 서열화한다는 거면 누가 앞서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런 보도는 하면 안 돼. 언제까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또 활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고 그 법을 상위법이 뭐야? 공직선거법 얘기야. 그 다음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과 선거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는 거를 만든 거야. 그 법에 의거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보도는 하지 마라. 특히 경마식 보도는. 그래가지고 경마식 보도를 못하게 하고 또 경마식 보도의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마식 보도라는 건 되게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인기 투표 같은 뭐 오락적인 요소들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때? 선거인의 공약을 들어볼 수 있는 보루라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방송 토론회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야. 우리도 보면 마지막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 보면 방송 토론회가 영향을 되게 많이 주잖아. 뭔가 이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할 때 뭐 영향을 주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거기 나온 사람은 유명한 사람만 나왔어. 나머지 나왔니? 허경영 나왔어? 그게 이제 이 내용인데 봐봐.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서 근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다 부를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러면 너무 난잡하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선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예를 들면은 이제 허경영 정당이 이 정도를 차지하면 다음번에는 나오겠지. 다음번에는 토론회에 나올 수 있을 거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들은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거는 왜 기회균등이? 아까는 뭐 때문에 그랬어? 경마식 보도를 할 때 그걸 제한하는 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신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아니 그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이 토론회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인 거야? 유명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거지. 유명 정당에. 나머지 공소정당들은 어때?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국민의 기본적으로 알 권리라던가 아니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왜? 세 사람만 나오면 이 세 사람 중에 골라야 되겠다 생각하지 저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보겠냐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 것만 보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자들이 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공평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왜?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원래 의도를 이제 이루기 힘들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뭐야? 여러 사람 다 섞이면은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이 규정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한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하며 예를 들면 허경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허경영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는 것 자체가 어때?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가지고 유권자에게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해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초청 대상 후보자들의 참여한 후보자들과 그러지 못한 후보자들이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대.
그래서 침해라고 보는데 이건 소수 의견인 거야. 기본적으로 다수 의견은 뭐야? 효율성 때문에 다 부르면 안 된다. 소수 의견은 다 불러야 된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누구 편이야? 다수 의견 편이었다는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다음. 자, 15페이지. 데이터에서의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한자리 알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결측이라는 건 뭐야? 뭔가 빠져버린 수치라는 거. 이상치는 뭐야? 우리가 조사했는데 이상한 수치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자. 성적을 가지고 보자. 여기에 자, 지은이 성적이 있고 세은이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성적이 있고 주열이 성적이 있고 재성의 성적이 있다고 그래봐.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수영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 뭐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보자.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지훈이는 뭐 90점, 80점, 1000점 이러면 이게 이상치인 거지. 가능해? 안 되잖아. 자,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90점 없어. 그럼 이게 뭐야? 결측치인 거지. 맞아보는 수치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이거야. 데이터 결측치와 이상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성윤이가 국어 성적을 안 얘기해줬어. 그리고 주열이가 80점, 재성이가 70점.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은 원래 90점 정도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게 결측치를 만약에 0으로 처리해버리면 평균이 어떻게 돼? 평균 이거에서 다 깎아먹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의도와 벗어나게 되버리는 거지. 혹은 뭐 성윤이가 여기서 1000점이 됐어. 평균이 이상했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결측키는 데이터 값이 빠져있는 것인데 결측키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키를 채우는 거야. 대체하는 방법은 평균은 가장 쉽지. 그냥 평균하면 돼. 다 더해가지고 숫자로 나누는 거지. 중앙값은 뭐야? 자, 중앙값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80점, 90점, 70점, 60점, 100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앙값은 뭐야? 쭉 열거해봐. 60, 70, 80, 90, 100 이렇게 5개 수치가 있으면은 중앙값은 뭐야? 거기에 딱 중간에 있는 이 값이 중앙값인 거야. 평균도 80이긴 하지 이런 경우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 자, 이렇게 해보자. 30, 50, 20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20, 30, 50, 80, 90. 평균값은 어떻게 돼?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몇이냐? 100에다가 180에다가 270, 270 나누기 5 하면 몇이야? 54. 뭐라고? 54. 응? 54. 94? 뭐라고? 54. 54. 자, 근데 중앙값은 뭐야? 50인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거는 뭐야? 가장 많이 나온 값이지. 빈도수가 많은 값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빈도수 많은 값을 찾기가 힘들지. 근데 만약에 50이 2개 있다고 해봐. 그러면 최빈값은 뭐가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갖다가 때려 넣는데 중앙값은 데이터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 복수라는 거는 뭐야? 이제 그 두 개가 나왔을 때에는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중앙값을 찾고 무슨 얘기야? 예를 들면 50이 2개 있으면 1, 2, 3 해서 순위 이렇게 2, 3 한 다음에 여기 중앙값을 찾는 거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 100이 하나 더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어때? 얘네 둘의 뭐를 갖는 거야? 평균값을 만드는 거지. 이게 중앙값이 될 거야. 자, 그래가지고 또한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은 뭐야? 평균을 사용하지. 연속 수치로 나타나는 평균. 석차처럼 순위가 있으면 뭐야? 중앙값. 그리고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최빈값의 결측치로 대체하자.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미래에 자신의 이건 뭐야? 직업.
뭐뭐뭐 있다고 해봐. 예를 들면 뭐 의사, 검사, 판사, 최빈밖에 뭐야? 판사. 그럼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 호윤이가 있다고 해봐. 호윤이 여기 없어. 그럼 아예 판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최빈 값을 갖다가 때려놓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상치는 이제 결집치는 다 끝나고 이상치는 데이터의 값,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그거 있잖아. 자,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평균 전공이 가장 높은 과는 뭐야? 의사. 서울대 서양사학까지 이재용이 거기 나왔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데이터가 오류가 나지.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예를 들면은 저거 있잖아. 하버드대 중에서 가장 평균 연봉이 높은 과가 뭐였어? 경제학과. 응? 경제학과. 경제학과인가? 경제학과 그 저기 제 나오는 응? 빌게이츠. 빌게이츠. 그 한 사람 때문에 데이터가 오류가 나버리잖아. 우리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평균적인 이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잘 버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평균치를 사용하는 건데 문제가 생겨버리지. 한 사람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일 위와 제일 아래를 어떻게 해버려? 잘라버리고 보통은 쓰는 경우들이 많아. 그 수치 자체를. 자, 그래서 보면은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왜곡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있고 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좀 이상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어때? 대표값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뭐를 사용해? 중앙값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뭔가 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고, 네.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네들은 이상치인 거지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 분포한 지역이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의 점들은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있고 그러면 그 직선을 L이라고 해보자. 이 L이라는 직선 주위에 모여있다고 해보자. 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해보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의 집합으로 가정하고 실제 근데 정상치가 아니라는 거지. 자, 보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이 L이 지금 구해지지 않았어.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어때? 어떤 의미의 두 점 사이를 그냥 이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A 기법인데 보면은 두 점을 무작위로 이제 하고 정상치로 가정을 해.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들을 그어.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들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상의 선을 그 다음에 나머지 점들과의 이 선과의 거리니까 이게 직선 거리로 나와야 되겠지. 전부 직각 거리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최단 거리니까 이상치 거리는 길겠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준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이건 뭐 어떤 기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가 가상의 어떤 특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거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특정 수치 이상 것들은 이상치라고 하고 이 정상치에 들어오는 점의 숫자가 많으면 어떻다는 거야. 이거를 후보 직선에 넣고 이 후보 직선들에 가지고서 뭐를 구하는 거야? L을 구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이상치와 정상치 선을 그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거리가 훨씬 멀어지겠지.
일반적인 우리 정상치 두 점을 있는 것보다 이상치와 정상치를 이번에 이상치와 이상치를 있는 점 같은 경우에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겠어? 못 들어가겠지. 후보선에 못 들어가. 이런 것들은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에 해당하면 어때? 제외되겠지. 그 선 자체가 정상치에 있는 것들만 여기에 해당할 거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 정상치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직선을 보자. 뭐 요런 직선 하나, 요런 직선 하나, 빨간 직선 있다고 해봐. 그냥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것만 찾았을 때 녹색이 가장 점들과 거리가 가까워. 그럼 뭐야? 이게 L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됐니? 모르겠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풀어봐. 요거 지금 해당하는 것들 풀어서 가져와봐. 나한테 다 푼다. 요 세 부분 풀어.